자,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장관이기도 하죠. 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계속된 설화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네. 추미애 전 장관부터 살펴보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좀 약간 폭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음. 공격을 합니다. "나한테 물러나라고 했다." 음. 그리고 뭐 그러더니 이제 며칠 지나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총선을 위해서 용퇴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금 전 대표님들의 지금 귀환이 참 상당히 그 민주당의 지금 파장을 네.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의 어떤 그 최근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뭐 어떤 서운함에서의 반론은 아니다. 내가 예.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게 뭐 문재인 음. 대통령이라든지 뭐 전 이낙연 대표에 대한 저격성은 아니다라고 음. 인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지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렇지가 않죠. 일단은 뭐 그게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 아니냐, 이런 음. 내용이 있었거든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내용을 정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실 정도였었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뭐 본인의 억울함을 좀 풀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요. 뭐 그것보다는 이런 이슈를 던짐으로써 본인의 스탠스를 정하는 거죠. 정치적 스탠스를 딱 음. 입지를 정하게 되는 음. 거죠. '나는 이제는 매운맛 민주당이 되겠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스탠스는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도 각을 치고, 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와도 자기가 정치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음. 뜻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 측에 뭐 "같이 하겠다." 음. 뭐 이런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뭐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보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가장 그 음. 밀접한 어찌 보면 그 뭐 말씀을 한다든지 예. 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친명 쪽에 서서 하시겠다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 내에서 내가 이제 정치 재개를 할 음. 건데 나는 좀 강하게 음. 강한 앞장서서 투쟁을 하는 모습으로 가겠다라고 저는 어. 선언하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 우리 이제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 설 변호사님도 지난주에도 세게 하시고 예. 오늘도 힘드실 수 음. 있겠지만은 매운맛 민주당을 하고 싶은 거다 예. 하면 윤석열 정부를 세게 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예.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얘기는 이제는 친문이 아니라 소위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인 개딸 편에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당내에 어느 쪽의 지지를 받아야 될지에 대한 계산이 이미 끝났다. 음. 음. 그리고 이미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가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음. 경선부터 별로 안 맞았어요. 음. 스타일도 이재명 대표랑 더 잘 맞고. 예. 그러니까 '난 이쪽으로 확실히 갈 음. 거야.'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이 당내 상황이 민주당 상황도 복잡한 음. 게 이 개딸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친문 지지층이랑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 굉장히 열심히 싸웁니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딸들과 정서적인 동질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이 캐치를 한 것 음. 같고. 근데 그러면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음. 근데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가지고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한테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음. 굉장히 부적절하죠. 예. 심지어 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음. 같은 경우는 양아치 정치라고까지 예.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진짜 제가 봐도 양아치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추 대표,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각을 세우면서도 본인이 이제 강성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송 전 대표와 추 예. 전 대표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민주당이 더욱더 강하게 싸워야 음. 된다. 대여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거기에 민주당이 미흡하다. 음. 왜 이렇게 뭐 뜨뜻미지근한 음. 반응을 보이느냐. 자기가 앞장서 싸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랬는데 내년 과연 음. 총선에서 추미애 전 대표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음.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추미애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다 이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의 큰 정치인들이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국민의힘 수도권 선거가 어려운 거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나. 네,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 안 좋죠. 이게 이제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미애 장관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이렇게까지 반기를 줄 수 있냐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는 행태는 솔직히 말해서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네. 예, 그럼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민주당의 이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하는 워딩이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는 예, 와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친문에 대한 공격을 가지고 기름을 붓고 있는 거거든요. 심리적 분당 상태를 가속화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전직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할 일입니까? 저는 사실 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그냥 이번에 총선 출마하시려고 존재감 다진다 정도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좌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보좌관이 구속이 된 사실 이 수사가 쉽지 않을 수사라고 했을 텐데 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혀 이게 혐의 사실이 규명이 안 되면 사실 구속되기는 어려웠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거지만 정치자금 수사가 원래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뭐 정치 자금 받는 정치인이 뭐 송영길 대표 아직 받았다고 확정된 아니 줬다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많이 있겠습니까? 전국 각지에 많이 있고 국민의힘 사이드에도 있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드러나는 게 은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보좌관까지 구속이 됐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최소한의 증거는 나온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럼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도 타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 관계성을 좀 유지해 가려고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약간의 지지는 받아야 될 것 받아야 되니까. 같은데, 근데 민주당 지지층이 보기에도 좀 이상한 거를 또 하고 다니셔가지고 본인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새 그 민주당 전직 당대표들이 좀 아무튼 이상한 길로 많이 예. 가고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일단 보좌관 구속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제 송영길 대표를 부를 만한 이제 단계까지는 왔겠다 예, 싶어요. 모르겠죠, 일단은 본인이 그렇게 자진 소환까지 해 가면 자진 출석해 가면서까지 뭐 출석하셨는데 이제 곧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구속된 보좌관에 대한 수사가 뭐 일단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최장 20일 안에는 무조건 20일 뒤에는 무조건 기소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아마 부르지 않을까 예. 싶거든요. 아니면 그 전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소환을 할 수도 있고, 뭐 소환 안 된다고 한다면 같이 기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저는 근데 송영길 대표를 부르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내에서 그 뭐 20명이 있다. 한동훈 예. 장관이 20명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 그 20명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뭐 기자분들 통해서 기자분들이 민주당 의원에 확인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의원들이 계시면 뭐 출석을 요구받았다는 내용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수사가, 저는 한마디로 망한 수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대로 매듭이 지어지지는 않은 게, 어떻게든 기소는 하겠지만은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송 대표가 요즘에 변희재 대표랑 좀 많이 네. 어울리시고 다니시는데 제가 그 과정도 어느 정도 저는 알고는 우리 설 있는데. 변호사님이 또 요즘 변희재 대표 어울리고 다닌다는 아니 뭐 첩보가 저는 있어요. 그냥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사석에서도 좀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송영길 대표와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태블릿 PC가 당시에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의 단초가 됐었죠. 근데 이 태블릿 PC가 오염된 원인을 두고 서로 이제 이것이 검찰의 조작 날조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수사들이 이 검찰의 어찌 보면 어떤 이런 뭐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뭐 조작 날조된 수사의 어떤 그런 결론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본인의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떤 논란의 최고의 승자는 변희재 대표고 어. 최고의 패자는 송영길 대표다라는 생각이 어. 드는데 일단 변희재 대표 입장에서는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없죠. 지금 그렇죠. 보십시오. 예. 우리 지금 KBC의 대표 격조 높은 지금 시사 시사 토크쇼에. 토크쇼인 촌철살인에서도 지금 태블릿 조작서를 그렇죠. 얘기를 하질 예. 않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어떤 취지로 함께하든 같이 변희재 대표랑 이 사진 찍히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좀 우스워요. 그러니까 그 보좌진들도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하는데 네. 왜 근데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네. 뭔가 이제 힘든 상황에서는 음. 뭐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음. 인지상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방향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차라리 변희재 대표 만날 시간에 물밑으로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셔야지. 아니면은 뭐 차라리 민주당이 하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하는 뭐 정권 퇴진 집회 같은데 그런 데를 가야지 이런 식으로 좀 태블릿 얘기할 때는 아니다. 아니 정권 퇴진 집회도 나가고 계세요. 네. 나가고 계시고. 뭐 시간 많으시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변희재 대표도 송영길 대표가 썼던 책들을 다 읽고 서로 약간 그런 지식적 교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그걸 지식적 교류라고 포장을 하시니까 좀 서로가 그러네. 쓴 책을 서로 네. 읽어보고 있어요. 그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구속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도 다시 좀 네. 이렇게 입방아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게 영장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내가 실질 나가도. 근데 이 망한 수사라고 설 변호사님이 표현하셨던 이 송영길 전 대표 수사의 보좌관도 구속영장이 나오는데 자칫 그러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누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그래서 영장 이 청구가 특권 포기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이제 당대표 연설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라서 이 부분 뭐 본인에 대해서는 지켜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김은경 혁신위에서 가장 1호로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한 특권이었죠. 포기를 당론으로 정해라라는 것인데 당론으로는 정하지는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들 개개인의 반발도 있고 해서 근데 지금 재차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에서 어떠한 좀 방향은 서야지만 그러면 혁신위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혁신위의 안건들이 수용이 돼야 되거든요, 당에. 근데 지금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과연 이 혁신위가 어디로 갈지, 과연 혁신위는 정말 자초되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떤 결단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네. 아까 우리가 이제 현찰 어음 비유를 들었는데 예. 이제는 민주당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혈서를 써도 국민들은 안 믿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시기를 놓쳐버렸네요. 예, 시기도 놓쳤고 뭐 계속해서 이제 부결되는 거를 봐왔기 때문에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건 의미가 없고 가결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정말 제도적으로 가결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생각보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파괴력 있는 이슈는 아닐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서로 어떻게 만날지 이렇게 만날까 밥을 먹는 건 안 되고 또 뭐 토론회를 할까 이런 논의들이 오갔는데 최근에 보니까 서로에게 날라온 것은 윤리 제소예요. 지금 민주당이 뭐 마약에 도취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를 또 제소하고 또 김기현 대표 또 이재명 대표는 또 맞제소를 했어요. 지난번에 영국 그 교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윤리에서 징계를 좀 해달라 막 이렇게 네.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뭐 모두 뭐 윤리위 가셔가지고 원외 인사들에게 자리가 많이 나는 거면은 뭐 근데 그게 윤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던데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크게 저도 만약에 실질적인 징계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그냥 기분 나쁘게 제소만 하는 거 굳이 할 필요 있나 싶습니다. 특히나 상대 정당의 대표에 대해 가지고 불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제 최근에 도를 넘은 언사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쿠데타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쿠데타로 집권했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야 이거는 우리 정치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요새 하도 정치 언어가 인플레가 돼 가지고 발언한 거 가지고 징계하기 시작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잘 남아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이제 윤리위 공방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고 지금 양당 대표 모두 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을 때 하기 좋은 게 그거예요. 그냥 같이 만나는 거. 그러면은 그거는 어쨌든 좋은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지금 별로 누가 특별히 우위에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만나시라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오염수 방지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 윤리 제소 정치에 대해서는 또 우리 설 변호사님의 입장은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윤리위가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웃음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징계도 못하고 징계도 있는데. 못하고 있고 네. 앞에 40명도 있고 지금 네. 뒤에 또 지금 몇 명이 또 네. 더 가 있는 거잖아요. 안건들이. 그러니까 서로의 정쟁에 쓰이는 말로 이거 윤리 제소하는 건 정말 보여주기 쇼라고밖에 생각 안 들고 국민들이 봤을 때 한심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정치를 하다 보면 말이 세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어떤 윤리 제소로 간다? 정말 이거 하급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도 없는 것이고 예. 그냥 뭐 그렇게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얘기를 했다든지 국민들의 신의를 벗어난 일을 했을 때는 당연히 윤리 제소로 가서 윤리위에서 엄하게 징계를 하는 게 맞는데 서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걸 다 가져가기 시작하면 정말 유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정당, 양당 전부 다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고 말도 너무 세졌고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도 품격이 없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무슨 민주당이 언제 그러니까 모르겠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예. 뭐 마약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김기현 대표님은 제가 볼 때 그 말을 세게 하시는데 진정성은 없어 보여요.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기조에 윤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진정성 없이 그냥 말만 좀 이렇게 크게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분 안 만나실 것 같아요. 예. 이 상태면.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기회를 좀 놓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예, 그러니까 예. 뭐 처음에 TV 토론하자 뭐 그거가 물 건너갔다 치더라도 사실은 그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그래도 좀 덕담 같은 걸 좀 넣습니다. 서로 그래도 예. 뭐 잘 앞으로 음. 잘해보자 뭐 좀 많이 도와주시라 이런 걸 넣었는데 양당 다 그런 게 이번에는 정말 최소화 거의 예. 없다시피 했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좀 속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런 제안도 좀 오가고 뭐 화답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게 맞아요. 아쉽죠. 그러니까 식사부터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예. 들어요. 토론부터 하자고 할 게 아니라 식사부터 하다 보면 우리가 밥 먹다 보면 뭐 예.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뭐 일상 뭐 솔직히 뭐 개인에 대해서 서로 알게 되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대화의 내용이라는데 안 그러면 계속 딱딱한 내용만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에 그런 것들을 괜히 왜 밥만 먹냐 예. 뭐 그 친구랑 먹어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뭐 그게 큰 의미인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요새 이제 그 양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들끼리는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기에 듣고 있고 실제로 그분들 굉장히 자주 만나고 만나가지고 같이 자당 지도부 뒷담화도 하고 예. 아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데 원내 수석 정도 단위에서 실무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도 이게 위로 갔을 때 이게 생각보다 또 소통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양당 지도부가 하도 이렇게 세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제가 봐도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가 아니라도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양당 대표가 비공개로라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우리 정치가 너무 몰래 만나는 것도 없어져 가지고 맞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가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 각 중앙 당사 근처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술 드시고 밥 예.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어요. 그 지하에 있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 다 민주당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만나서 그것도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서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눈치 보고 그래서 참 그런 점들이 아쉽다. 그러니까 계속 자당 사람들끼리만 뭉치고 만나고 서로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만나서 풀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대면대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약간 또 이제 뭐 잡담 비슷하게 예. 한 김에 하자면은 옛날에는 보좌진들이 양당을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실제로 예. 보좌진은 직장인이니까 예. 내가 뭐 민주당 있다가 국민의힘 맞아요.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이제 그 패스트트랙 몸싸움하고 이러면서 보좌진들끼리도 맞아요.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 감정의 벽이 감정의 생기네요. 벽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사이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보좌진들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고 막 이런 교류도 많이 없어졌어요. 뭐 의원들도 코로나 핑계 대면서 또 안 만나게 되고. 양당 서로 음. 안 만나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였어요. 아니 민주당 의원도 너무 많아서 서로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의원을 뭐 하러 만나냐. 이제 뭐 서로 비슷했겠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인간적인 친밀함이나 신뢰 이런 것들이 너무 네.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주제에 조금 어긋나긴 하는데 이해찬 전 대표를 또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국민의힘에서 냈습니다. 이 네. 내용은 이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서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땅의 지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고속도로의 끝부분에 경로를 바꿨다 네. 이런 의혹 제기를 했다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까? 의혹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에서 그걸 했더라고요. 예. 보니까 고발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명예훼손이다. 근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마 그렇게 처리는 안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했다, 허위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도로가 종점이 바뀔 수도 있죠. 예. 어떤 상황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란 것은 뭐 시시각각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오비락이에요. 왜 거기에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쪽에 있는 친정이 있는 그 땅이 땅이. 굉장히 뭐 10,000평 정도나 네. 된다고 하는데 그 근처로 거기가 옮겨지느냐 이게 당초보다. 그래서 당연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에 의해서 했더라도 오히려 이런 부분 누가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변경이 됐더라도 오히려 대통령이 알게 됐으면 "이거 바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괜한 오해 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적일 거라고 보여요. 예. 근데 그게 갑자기 이게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예. 그것도 그 처가 일가의 땅이 그렇게 많은 곳에 내려와서 저는 이거에 대해 당연히 국민들이 봤을 때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 고소하고 이런 거 저도 뭐 고소 고발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저한테 돈 주고 맡길 것도 아니고 큰 의미 없다고 네. 생각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해찬 대표가 좀 단정적인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해먹어도 티 안 나게 해먹었는데 요새는 대놓고 해먹는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좀 단정적으로 해먹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 너무 이거는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해서 한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그거야 이제 뭐 수사가 진행은 될 거고요. 예. 근데 저도 설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이 좀 되는 게 저는 늘 이런 거에 헷갈리면은 문재인 대통령 대입법 같은 걸 씁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 김정숙 여사 땅 있는 데로 이렇게 갔다 오면 우리도 엄청 뭐라고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렇게 갈 수밖에 변경될 수밖에 없었는지 뭐 객관적인 뭔 자료를 가져와라라고 그렇죠. 했었을 예. 것이고 당연히 저희도 그런 것을 요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이었는데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친박의 좌장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몸풀기를 시작했다고 할까요? 이준석 전 대표와 당시 이기인 경기도의원, 이제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익히 알려지신 분들인데 그런데 왜 천하람 위원장 참석 안 하셨어요? 아, 제가 밥 먹으려고 서울까지 가기가 예. 너무 밥 한 끼 먹자가 가기 좀 이준석 너무 전 대표도 번거롭잖아요. 순천에 있다가 아니 가신 것 뭐 같은데. 그렇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이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괜히 최경환 전 부총리 만나고 이러면 뭐 TK 공천 뭐 또 기웃거리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뭐 굳이 만날 이유가 없고 근데 어찌 됐든 제가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이 전모를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이기인 의원이나 거기 네, 갔던 친분도 분들이 있고. 다 뭐 친한 사람들이니까 약간 제가 봐도 이게 친윤 주류 쪽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이쪽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기인 의원이 올린 거는 올린 건데 예. 예를 들면 반대로 친윤 쪽에서 그냥 아니 뭐 자기들끼리 밥 먹는 거 뭐 대수냐 이랬으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불편한 심기를 보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민주당의 어떤 당내의 뭐 친명과 친 뭐 낙이라고 하나요 요새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것도 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사실 별 생각 없이 밥 먹은 건데 이게 이럴 일이냐라고 하고는 있는데 어찌 됐든 뭐 언론이나 아니면 친윤 주류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정치인들이 그냥 밥 먹었다라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이른바 반명 의원들이 좀 모여서 한 열대 명이서 식사를 하면은 굉장한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건도 그냥 어떤 에피소드로 보시나요? 아니면 진짜 이 반윤의 이 그룹들이 생기느냐? 저는 이렇게 힘을 보시나요? 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네.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냥 독자적으로 정치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에요. 네. 특히나 지금 지역구가 경산이신데 그 바로 대구 바로 옆에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뭐 대학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도 넓고.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내년에 지금 뭐 나오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나오시면 되긴 되실 건데 예를 들어 그 총선에서 되시더라도 어찌 보면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친박 세력을 다시 만든다?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세력이 되기보다는 저는 어찌 보면 본인이 정치 이제는 굉장히 언로가 되겠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어떤 반윤 연대 세력을 가져간다고 보기에는 너무 약하고 그렇다고 뭐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최경환 전 총리와 같이 정치적인 입지를 같이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그냥 그냥 진짜 그냥 식사만 한 건데 이준석 대표는 진짜 식사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날 제가 보니까 방송도 오전에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저녁때 만난 건데 이걸 이제 뭐 최경환 부총리 쪽에서 이용을 했든지 아니면 천 위원장님 말 맞다나 친윤 쪽에서 이것을 조금 반응이 나오면서 이게 좀 확대 해석된 경향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는 별로 그런 건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약간 친윤 주류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 지금 각지에서 공천과 관련한 잡음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요? 벌써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경산의 최경환 예. 얘기하셨지만 뭐 우병우나 이런 사람들 말고도 예를 들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에 예. 지금 현역 의원이 있어요. 음. 또 굉장히 다선입니다. 예. 당내에서 입지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지금 사실 불만이 이미 당내에서 표출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서 내가 완전 친윤은 아니고 좀 밀려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경환 부총리 혼자 그걸 구심점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예. 예를 들면 조금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팀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주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리 견제구를 던지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는 뭐 그런 걸 할 생각까지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오해가 생긴다고 당장 작가님도 여기다가 이준석 전 대표 내년 총선에 대구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넣으셨어요. 네, 만약에 저도 갔었으면 네. 뭐 같이 뭐 또 팀 짜서 대구 벨트 만드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앞에다 대놓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천하람 저 말고 위원장 이제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대표. 왜 네.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워딩이 나오는 게 뭐냐면 공천 안 주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자기는 정말 많은 옵션이 열려 있다 그랬어요. 그 옵션에는 신당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대구 출마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대구에 저 출마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굉장히 대구가 광주랑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역 정치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어찌 보면 진짜 그 지명도가 있는 대표, 특히나 TK에서 밀어서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대구에 어디 갈지 뭐 예를 들어 수성구나 이런 데 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에 더 이렇게 시달린 거 아닌가요? 대구에서? 근데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결별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서로 인식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 유승민 대표는 유승민 대표도 근데 예전에 비하면 뭐 아직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배신자 프레임 많이 벗으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유승민 대표도 뭔가 다음 대선 뭐 총선이라기보다는 대선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이슈 좀 지역 이슈 성격이 있는데요. 민주당의 전국혁신회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원외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는 성격의 조직인데요. 이 조직이 광주 전남에서 첫 지역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현역 국회의원 30%를 컷오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출범식 딱 한 달 됐더라고요. 그때 설 변호사님 가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네. 저도 여기 상임 뭐 운영위원이고 뭐 운영위원이세요?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외에 있는 친명 조직이 원내에 있는 지금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을
다 뭐 몰아내자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의 혁신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지금까지 여러 혁신을 외치는 여러 조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혁신회의는 더민주 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는 쪼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직체를 만들어서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원내에 있는 현역 의원들을 본인의 어떤 뭐 우군으로 포섭시키기는 쉽지는 않은 예. 상황이다. 또 시간도 짧다라고 했을 때는 원외 인사들, 그러니까 지금의 어찌 보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원외 인사들을 최대한 포섭을 하고 이 원외 인사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찌 보면 여기 대충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당 같은 단체예요. 약간 조직체나 그러니까 이런 뭐 것들이. 신규당원 20만 명을 새로 모집하겠다 예, 이거를 예. 또 혁신당원 발표하고. 20만 명 모집에 뭐 이제 상임위 운영위원을 뭐 1000명까지 모집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어떤 조직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과거에도 이런 내용은 있었어요. 하위 20%에 대해서 컷오프를 하자. 예. 뭐 그다음에 명단 공개는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더민주 혁신에서 이거 공개도 하고 예.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지금 뭐 밖에서 이재명 대표를 뭐 지지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당의 민주당의 지금의 정체성이 빠지니까 좀 혁신을 해야 되는 대상을 지금 현역 의원으로 조금 규정을 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 보면 좀 웃기다고 생각한 게요. 예.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의 허약성을 보여준다. 오히려. 이거 보면요, 친명 외곽 조직이에요. 예. 저는 이거 약간 우스운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친명 외곽 조직이 필요합니까? 당 대표는 실권이 있는 예. 자리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좀 위태롭구나. 그리고 자체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공천 혁신이든 아니면 물갈이든 할 정치적인 어떤 자산이 지금 부족하니까 예. 외곽에서 이거를 지금 서포트하자라는 거거든요. 저는 글쎄요.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안 하고 싶은 게 아닐 거예요. 하고 예.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곽 조직에서 이렇게 한다고 혁신이가 바로 받아들이거나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뭐 그러니까 바로 수용은 안 하는데 그냥 예.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당내에서의 어떤 두 가지 기류가 뭐냐면, 당원 중심의 어떤 혁신을 하자라는 예.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대표해서 당을 혁신하자는 지금 두 가지 주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이게 약간 지금 친명 대 반명이 약간 이런 구도 싸움을 가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욱더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다음에 더욱더 유능한 정당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 예.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총선이라는 어찌 보면 제한된 인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누군가는 또 물러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더라도 어떠한 배척을 한다거나 나 아니면 너는 뭐 예를 들어서 반혁신 세력이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 광주 전남 혁신회의 출범식에 갔는데 이 정치인들이 카메라로 이렇게 저희가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격을 아는 정치인들은 막 피하더라고요, 일부는. 여기 내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또 대놓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떤 이른바 이낙연계라든지 비명계들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친명 조직이 생기면 친낙 조직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이게 약간 대결처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부르면 어지간하면 가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가서 거기 참석하는 것 자체가 개판 악인이 찍힌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호남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약간의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예. 내가 완전히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낙연 대표도 돌아온 마당에 그래도 호남의 대표 주자인데 그쪽과 그래도 연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더 깊은 지역이 호남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의원들도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이번 주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